기업의 이야기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풀어보는 세상의 모든 기업입니다. 오늘은요, 국내 전자상거래 업계의 매기 같은 존재죠. 로켓배송, 로켓와우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성장한 쿠팡을 가져왔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쿠팡이요, 최근 공정위로부터 검색 순위 조작 혐의로 과징금이 부과되고 검찰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쿠팡의 창업 당시부터 되짚어보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배경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이름이요, 쿠폰이 잭팟처럼 팡팡 터진다 해서 나온 이름이에요. 실제로 쿠팡은요, 2011년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소셜 커머스 업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특정 서비스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는 업체죠. 당시 쿠팡에서는요, 음식점 할인 쿠폰이나 공연 할인 티켓 같은 것들을 소비자들이 공동 구매 형식으로 싸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미국에서 그루폰이라고 하는 소셜 커머스 업체가 성공을 했거든요. 이걸 미국 현지에서 본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대표가 이 그루폰의 소셜 커머스 사업을 어렸을 적 살았던 한국에서 한번 시도해볼까? 라는 생각에 한국으로 와서 쿠팡을 창업한 겁니다. 근데 당시에도요, 한국에서 이 소셜 커머스 시장이 열리고 있었어요. 이미 미국 펜실베이니아 와튼스쿨 출신의 신현성 대표가 만든 티몬이 자리하고 있었고요, 쿠팡이 생겼고요, 뒤이어서 위메프도 생겼습니다. 국내 소셜 커머스 시장이 이렇게 커지니까 그루폰 같은 글로벌 선도업체들이 한국 업체에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티몬과 쿠팡 인수를 추진합니다. 여기에서 당시 국내 소셜 커머스 업계 1위였던 티몬과 2위였던 쿠팡의 운명이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티몬은요, 이곳저곳에 팔리면서 주인이 바뀌고 투자할 적기를 놓치게 되면서 경쟁에서 밀려났고요, 쿠팡은 인수되지 않고 독자 생존을 모색했어요. 독자 생존을 모색한 쿠팡은요, 그루폰 모델 대신에 미국의 이커머스 업체인 아마존을 참고 모델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공동구매 형태로 할인 티켓, 쿠폰 등을 판매했잖아요. 근데 이 시장이 너무 좁고 다 비슷비슷하니까, 야, 그러면 우리가 뭘 팔아야지 좀 경쟁력이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생뚱맞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혹시 코스트코에 가면 뭘 사세요? 저는 생수를 사러 갑니다. 값이 되게 싸잖아요. 생수를 사면서 또 다른 제품도 또 보게 되고요. 미국에서는요, 소비자들이 화장지를 사러 이 코스트코에 간다고 해요. 화장지를 사러 코스트코를 갔는데 화장지만 사는 게 아니라 대략 한 $400 정도 되는, 우리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되는 상품들을 구입을 한다고 해요. 확실한 상품 하나가 있으면 다른 상품의 구매도 늘어난다는 뜻이죠. 저렴하지만 좋은 질의 상품 구성에 만족한 소비자들이 또 기꺼이 코스트코 연회비를 또 내려고 합니다. 저렴한 값에 물건을 팔면서 충성도 높은 고객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이 코스트코 모델에 영감을 받은 사람이 바로 미국의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조스였습니다. 그래서 제프 베이조스가요, 아마존에서 책을 팔고요, 이들 고객을 대상으로 또 다른 상품도 판매를 합니다. 연회비 제도인 아마존 프라임도 도입하죠. 그래서 아마존을 따라하는 쿠팡 역시요, 이 코스트코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영업직군 직원들한테요, 출근하기 전에 코스트코에 들러서 어떤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오라는 지시도 내리죠. 그렇게 연구하고 고객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한 결과 쿠팡이 잡은 아이템이요, 기저귀 같은 유아용품이었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기저귀 부피 크죠? 한 번에 살 때 여러 개를 삽니다. 그리고 이거 사려면 운전해서 마트까지 가야 돼요. 근데 아기를 데리고 마트까지 가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으로 이런 것들을 구매하면 참 좋을 거예요. 자, 근데 기저귀를 뜯었는데 기저귀가 한 팩밖에 안 남았네? 아차, 이거 오늘 내일이면 이 한 팩 다 쓰는데? 이걸 지금 주문해서 택배로 받아도 내일까지는 도착 안 할 텐데 어쩌지? 이런 고민을 하는 소비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보고 쿠팡이 2013년에 파주 문발동에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유아용품을 대거 매입합니다. 그러고는요, 여러분, 쿠팡에서 기저귀 주문하면 내일까지 배송해 드릴게요. 서울에 사신다고요? 그러면 오전에만 주문하시면 당일날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한 겁니다. 자, 유아용품만 있는 게 아니죠. 유아용품을 구입하면서 소비자들은 또 다른 것들도 구매를 할 테니 같이 판매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쿠팡이요, 외부의 택배 업체한테 돈을 후하게 주고 다음날 배송, 서울 지역이면 당일 배송까지 하는 그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자, 근데 쿠팡이요,
다른 소셜 커머스나 이커머스 업체와 좀 달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콜센터에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거죠. 이커머스를 하려면 고객들 문의사항이나 불만 등을 접수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 독산동에 쿠팡 콜센터를 만들고 여기에 상담사를 대규모로 고용합니다. 자, 국내 소셜 커머스 초창기였던 2011년 당시 1위 업체였던 티몬이 상담사를 한 10명 정도를 고용을 했는데 이때 2등이었던 쿠팡은 상담사를 100명이나 고용을 합니다. 이후에도 매년 쿠팡은 콜센터 인력을 2배, 3배씩 늘려요. 그리고 콜센터 직원들한테 어느 정도 전권을 쥐어줍니다. 고객들이 전화로 하는 불만들을 이 상담사들이 바로바로 처리를 하려면 콜센터 직원들한테 어느 정도 결정권을 쥐어줘야 한다는 그런 취지였죠. 자, 그렇게 콜센터를 운영하는데 불만이 한결같아요. 아니, 저희 어제 기저귀 시켰는데 아니 오늘 온다면서 왜 아직도 안 와요? 그래서 쿠팡이 또 알아봤죠. 알아보니까 아니 택배 배송기사가 아직도 배송을 안 했어. 쿠팡은 택배업체 본사하고 계약을 하는데 이 배송기사는 택배업체 직원이 아니라 자기 차량으로 운전을 하는 자영업자잖아요. 그러니까 택배회사 본사가 지시하는 게 잘 안 먹히는 거예요. 이 배송기사 입장에서는 배송을 하는데 몇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쿠팡 거를 빨리 날라야 되는데 쿠팡 걸 놔두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실을 파악한 쿠팡이 직접 직원들을 투입합니다. 직원들이 택배업체 출동을 합니다. 아직 배송이 안 됐네. 우리 물건 배송이 안 됐네. 그래서 돈을 더 주고 퀵 서비스를 불러서 고객들한테 보내주죠. 돈이 더 들더라도 고객 불만부터 없애는 게 우선이다. 이런 겁니다. 그 즈음이었어요. 한 고객이 해외 출장 가서 신을 신발을 쿠팡을 통해 주문을 했죠. 그런데 제때 신발이 배송이 안 된 거예요. 이 고객이 콜센터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이 전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신발을 직접 들고 공항까지 가서 고객에게 전달합니다. 이 고객이 감사하다면서 후기를 남겼어요. 근데 그 일이 널리 알려지게 돼요. 어라? 택배회사에 배달을 위탁했는데 제때 가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 직원이 직접 고객한테 배달하니까 오히려 감사하다며 후기까지 올려주시네? 그게 먹히네? 그럼 뭘 생각하겠어요? 야, 이럴 거면 우리가 택배회사한테 맡기지 말고 직접 배달하자. 주문 들어오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그 다음날까지 고객들한테 상품을 전달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고객에게 직접 물건을 배달하는 이 일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성과가 어떨지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쿠팡이 실험을 해봅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 2개 단지를 선정을 해요. 그래서 한 단지에는 기존 택배 회사를 통해서 쿠팡의 물건을 배송을 하고 다른 단지에는 쿠팡 직원들이 직접 가서 다음날 정해진 그 시간까지 직접 물건을 고객들한테 배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쿠팡 직원이 직접 가서 약속한 날짜까지 바로 배달한 그 단지에서 고객들의 재구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아, 이거다. 고객들의 만족도가 확실히 높아졌구나. 그래서 물류를 직접 쿠팡이 담당하기 시작합니다. 또 쿠팡맨이라고 불리는 배달 직원도 정규직으로 뽑기 시작하고요. 이게 2014년에 시작한 로켓 배송입니다. 지금의 쿠팡을 만든 서비스죠. 심지어 쿠팡이 롤모델로 삼았던 아마존도 상당수의 물량을, 대부분의 물량을 사실 외주업체에 맡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쿠팡이 과감하게 선도적으로 나간 거죠. 말씀드린 대로 쿠팡이 물류를 직접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전국에 물류 창고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물류 시스템, 물류 소프트웨어도 도입해야 되고요. 직접 배송하는 직원들을 채용해야 되죠. 그래서 쿠팡이 물류 쪽에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계속 적자가 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매출은 급성장을 해요. 2017년에 2조 7천억 원, 그 다음에 4조 4천억 원, 그 다음에 7조 2천억 원, 10조 3천억 원, 22조 2천억 원 이렇게 급성장을 하는데 영업이익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 적자, 마이너스예요.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건 한국의 아마존이라는 이 가능성을 보고 쿠팡에 투자한 곳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초창기에는 세쿼이어 캐피탈, 블랙록 같은 데서 투자를 받았어요. 특히 이 세쿼이어 캐피탈은요, 엔비디아 초창기에 엔비디아가 돈이 없을 때 그 가능성을 보고 엔비디아에 투자한 회사거든요. 야, 이런 데가 쿠팡에도 투자를 한 거예요. 역시 안목이 있죠. 또 이후에는요,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 그리고 비전펀드로부터 총 2차례에 걸쳐서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 정도를 투자받았습니다. 쿠팡을 취재해온 동아일보 박선희 기자는요, 다이브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쿠팡의 가장 획기적인 발명품은 사실 로켓 배송이 아니었다. 쿠팡은 계획된 적자를 한국에 최초로 도입한 기업이었다 라고 평합니다. 자, 이제 쿠팡에게도 물류센터와 인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다양한 사업 모델을 구축합니다. 일단 소비자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요. 이걸 예측해서 사전에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직매입합니다. 그리고 그 직매입한 상품을 자기네 물류창고에 집어넣고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빠르게 포장을 해서 배송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잘 팔려.
그러면 그런 건 굳이 직매입을 하지 않고 아예 자체 브랜드로 기획을 한 다음에 생산하는 것만 하도급 업체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를 PB 상품으로 판매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오픈마켓처럼요, 다른 외부의 판매자들이 들어와서 쿠팡 플랫폼을 이용해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오픈마켓은 쿠팡의 입장에서 수익이 크게 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외부의 판매자들이 쿠팡에게 좀 더 수수료를 많이 내는 조건으로, 많이 주는 조건으로 쿠팡이 보관, 출하, 결제, 고객 서비스까지 이 모든 업무를 일괄로 대신해주는 서비스를 또 시작을 합니다. 이 풀필먼트 시스템이라고 사실 아마존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고 니즈를 분석하고 최적의 물류, 유통망 등을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IT입니다. 그래서 쿠팡이 IT 개발자를 정말 쓸어가기 시작해요. 심지어 IT 개발자를 영입하면 쿠팡이 물어봅니다. 그 직원한테 자네는 누구를 또 영입하고 싶나? 그렇게 해서 명단을 받으면 회사가 직접 나서서 그 추천받은 사람을 알아보고 영입을 또 시도를 합니다. 연봉도 높게 주고요. 덕분에 국내에서 IT 개발자 몸값이 치솟습니다. 2021년에 신입 개발자 연봉이요, 처음으로 6천만 원을 넘어서는 기업이 탄생했거든요. 그게 바로 쿠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 IT 업계에서는 개발자를 모셔가라는 그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IT 개발자 사이에서 좋은 직장으로 여겨지는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민, 이렇게 네카라, 쿠베, 이런 말이 만들어지는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자, 이외에도 로켓 와우라는 회원 제도를 도입해서 새벽 배송, 무료 반품, 환불 이런 서비스 도입을 했어요. 이게 정말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만들어낼 수 없는 서비스거든요. 그리고 회원들한테는 쿠팡 플레이라는 OTT 서비스도 제공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성장하면서 2021년 미국 증시에 이 쿠팡이 상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계획된 적자를 끝내고 흑자 전환에 성공하게 되죠. 자, 상장도 했고 흑자 전환도 했어요. 하지만 마냥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리면서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식료품 배달인 쿠팡 이츠 서비스도 시작하고 해외 명품 의류 플랫폼인 파페치도 인수를 하고요. 일본, 대만, 싱가포르 같은 해외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런 신사업에서는 큰 돈을 벌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쿠팡의 주가도 2021년 3월 상장 당시 50달러 언저리였다가 이후에 20달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입니다. 물류센터와 직원을 크게 늘렸는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터져요. 경기 이천의 물류센터에선 대형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과로로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릅니다. 배달을 맡은 정규직 직원인 쿠팡맨이 배달 중 사망하는 사고도 생기고요. 쿠팡에 입점한 판매자들도 문제 제기를 합니다. 우리가 쿠팡에 입점했는데 우리 제품이 쿠팡에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도대체 검색 결과 상단에 어떻게 올라가죠?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부터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상대로 조사에 들어갑니다. 이 결과가 최근에 발표됐어요. 소비자들이 쿠팡에서 상품을 검색하잖아요. 쿠팡이 상품 검색 순위를 쫙 보여줍니다. 공개적으로는 뭐 판매량, 가격 이런 객관적 데이터를 이용해서 노출 순위를 매겼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에 우선해서 자기네 쿠팡이 직매입한 상품, 그리고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만든 이 PB 상품, 이거를 우선해서 먼저 보여줬다는 걸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서 밝혀냅니다. 그리고 쿠팡이 임직원들을 시켜서 자기네 쿠팡 직매입 상품 그리고 PB 상품의 구매 후기를 쓰도록 했고, 이런 사실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걸 또 적발합니다. 이렇게 해서 쿠팡은 직매입 상품과 PB 상품의 매출을 늘렸고요. 그렇게 늘어난 매출액을 기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400억 원을 쿠팡에 부과합니다. 검찰에도 고발하고요. 지금 쿠팡은 자기네 제품을 검색 상단에 올린 건 업계에서 누구나 다 하는 자연스러운 행위고 무엇보다도 고객을 위한 행위였다. 과징금은 부당하고 공정의 명령대로 자기네 제품을 상단에 노출하는 걸 막게 되면 앞으로 로켓 배송도 어려워질 거고 물류 투자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고객을 우선하는 서비스를 내세우며 성장한 기업인데 지금은 오히려 고객 기만이라는, 소비자 기만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으니까요.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쿠팡으로서는요, 이 여론과 공정의 명령, 이걸 마냥 무시하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신뢰를 잃어버리면 다른 경쟁자들한테 그 자리를 뺏길 수밖에 없을 테고요. 지금 이커머스에서는 경쟁자인 네이버 말고도 중국의 플랫폼인 알리, 테무하고도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쿠팡은 분명 국내 이커머스에 새로운 동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계속 도전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물류센터 직원, 쿠팡맨, 그리고 그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 부당한 처우를 당해온 것은
사실이고요. 이 문제를 쿠팡이 현명하게 풀어가는 게 한국의 이커머스 그리고 국내 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일일 테고요. 쿠팡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를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울 겁니다. 오늘 쿠팡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요, 이슈가 되는 기업 하나를 콕 집어서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